강변 첫 번째 시간으로 토지 개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때 이미 조선 시대 말 구한 말 때 이미 멸망하고 없어질 거나 아니면 일본 식민지의 시대를 지내고 강복을 해방을 맞아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지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아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가서 얼마나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의 한 보잘것없는 대통령이었지만 정말 미국의 막강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지락펴락했습니다. 그만큼 이 맥아더 장군만조차도 보면 맥아더 장군이랑 이승만 대통령의 똑같은 습관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배우자한테 침대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걸 빠짐없이 둘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맥아더 장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에 보면 정말 절친이라는 거의 중마고우처럼 그런 삶을 이 사진 한 장으로도 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미국 맥아더 장군이 지금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진만 봐도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고 아꼈던 이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충근 박사님이 본인이 정치학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오하이 대학을 갔는데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보시는 본인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니까 박사학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려고 하는데 자기 담당 교수가 논문 제목을 주면서 이거에 대한 논문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승만과 미국 군인이라는 거 제목을 하고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제목을 제목을 줬냐 그랬더니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장군들이 이승만 대통령만 만나면 미국의 의견을 수렴을 못하고 관찰을 못 시키고 다 그냥 이승만한테 빠져갖고 그냥 돌아서 다시 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그러니까 자기는 도대체 저 작은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보잘것없는 늙은 대통령한테 가면 미국 장군들이 돌아서 온다는 거죠. 완전히 빠져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를 관찰을 못 시키고 맨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맥아더 장군이 얼마나 저거 하냐면 미국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아이비리그 대학의 정치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미국의 장군 순위를 뽑으면 맥아더 장군은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하위권에 있는 너무 하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순위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맥아더 장군은 정말 독불 장군이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런 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전쟁을 하면 자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던 맥아더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군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대화를 하면 맥아더 장군의 대부분의 말은 yes sir, yes sir이라고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면 무조건 yes sir. 근데 이 맥아더 장군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냐면 처칠, 우리가 잘 아는 처칠 있잖아요. 정말 언변이 뛰어나는 그 처칠이 둘이 있으면 처칠은 말 한마디 못하고 덕구만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맥아더 장군은 뛰어난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존경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기념하는 건물일까요? 독립문이죠. 자, 이거 독립문이 무엇을 기념하는 독립문일까요? 무엇을 독립하기 위해, 무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 독립문일까요? 그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이게 독립문은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청나라
청나라한테 독립하기 위해서 그 만든 군무입니다. 그래서 독립문 건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36년에 그 세운 영원문을 흔들고 이렇게 명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는 그 맞이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청산하고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파리 개선문을 본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문에 보면 독립문의 현판을 누가 적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저 때만 해도 독립협회의 협회위원이었고요. 소속자였고요. 그다음에 이때만 해도 이완용이 보면 되게 친일본과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친일파하면 이완용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일본어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와 얘기할 때는 일본 국무 장관이라 얘기할 때는 오로지 영어로만 얘기했다. 저 때 당시에 영어로 얘기했다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또 인재 중에 한 명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생각나는 거 대부분이 양반과 그다음에 뭐 쌍놈 천민들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반들의 그 평상복들은 뭐 화려하죠. 뭐 평상복 학창이, 그다음에 법복은 심이, 뭐 사대부의 평상복은 창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옷들이 있지만 이 노비나 쌍놈들은 그냥 그 노비들은 그냥 대충 뭐 그냥 옷 입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고맙게 생각했던 것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너 쌍놈이야? 너 양반이야? 양분 가문이야?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족보대로 보면 뭐 양반이다. 아니면 족보 없는 사람들은 뭐 그 양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이제 그 이름 있잖아요. 성씨만 따서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이름을 또 그 성씨가 있는 사람 성을 대서 너는 옛날에 쌍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도 많이 했지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 노비가 태조 때 노비값이 너무 싸서 이 형조에서 물은 노비의 값은 많아도 오승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값은 4에서 500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축보다 인간이 더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래서 형조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남녀를 논할 것이 없이 나이 15세 이상에서 40세 이하는 400필로, 14세 이하에서 41세는 이상은 300필로 정하라고 이제 왕한테 허락을 구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송포는 중하급 정도의 배인데 무명으로 포 한 필의 가격은 쌀 5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가격은 들쭉날쭉했지만 그 조선 내내 노비는 가격은 조랑말 한 마리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말에 신분 해방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평사라는 그런 것을 설립하고 이 백정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 중에 최하층 계급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들이 신분이 이제 타파되고 뭐 그 동학혁명 그 갑오 개혁 같은 것들을 이러면서 신분이 파쇄가 됐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이 백정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돈을 모으니까 이제 자신의 자식들을 그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식들을 학교로 보내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 백정의 자식이라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1923년에 그 경남 진주에서 이 형평사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평사가 계속 그렇게 잘 활발하게 하다가 그 경제적인 친목 이인 단체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35년 4월에는 일제 식민 통치에 영합하는 친일 단체인 대동사로 이제 전락하는 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갑오개혁 때 이
그 신분 제도가 그러니까 반상 등급과 문벌의 벽파가 기천을 망라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할 것이다. 그런 거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없애고 비록 평민일지라도 이국 평민을 할 의견을 가진 자는 군국 기무처에 상신하여 회의에 붙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노비 문서를 일체 혁파하고 노비 판매를 금지하고 뭐 이런 것으로 갑오 개혁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말기에 대표적인 그 언론인 독립신문에 이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로 계속된 차별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벼슬 하던 최아무개 감찰이 고향이 양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집 앞에 지나가는 행인이 담배라도 피우면 그를 붙잡아서 하인을 시켜서 막 매질을 하고 호통을 쳤다는 거죠. 누구 집인 앞인데 감히 담배를 피웠다고 이렇게 그렇게 호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 3년간의 조선을 목격했던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 버드 비숍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단지 두 계급 약탈자와 피약탈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면허받은 흡혈기인 양반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는 관료 계급 그리고 인구의 나머지 80%인 문자 그대로의 화층민인 평민 계급인데 후자의 존재의 이유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비숍의 저서 전체를 읽어보면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양반에 대해서는 면허받은 흡혈귀로 평민과 천민들의 존재 이유는 흡혈귀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원색적으로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 3년 동안 조선의 현실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명료하게 묘사한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법조항이나 나부랄 데 없이 훌륭한데 그러나 수백 년 이어져 온 간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본래 신분제도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간습이었고 따라서 법으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차별의 간습이 사라지기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그 구한말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갑오개혁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개혁이라면 동학혁명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동학혁명의 정봉준 이 사람이 이제 그 포고문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일지라도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의 땅에서 나는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인지라 어찌 국가를 위망을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혁명을 일으켰던 녹두장군도 녹두장군 정봉준의 글에도 전혀 혁명가답지 않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신분제를 벗어나기는 이처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학의 그 시조인 그 체조의 누명을 벗겨주고 포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탄원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왕조의 화욕을 받아 온 적자이다. 그래서 압제자들의 논리를 피압제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국왕과 양반들의 논리에 순응하여 농민들은 자신들이 갓난아기 이며 임금이 길러주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최근에 그 2010년에 반영된 드라마 중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중에 실제 인물이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그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서양식 의사로 면허증을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정의 자신이니까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극도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양반집 도련님들이 이 엄청난 그 괴롭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물의 창자나 피를 뿌리기도 하고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이것을 괴롭히는데 이것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신분이 바로 백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서영은 정말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신음소리를 내는데 누가 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만큼 맞고 꼭 언제까지만 당하고 나면 그 어떤 괴롭힘이나 방해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라고 이렇게 혼자 되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신분의 그 타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이게 어느 박물관에 있던 그 노비의 그 거래, 그 방매하는 수표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딸 이 상례를 이제 흉상을 당하여서 살기 힘들어지자 딸 상례를 구할 노비로 모인댁으로 보낸다. 모르는 사람의 댁으로 방매하는 수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보면 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각종 노비들이 다 모여서 각정에 있는 뭐 하인들이 다 모여갖고 정월 초에 주인 어른한테 그 마당에 모여서 절을 하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그 아까 뭐 갑오개혁 때나 이런 것들이 다 신분이 다 타파되었지만 그래도 지나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 미국에서 그 모든 그 박사학까지 다 마치고 났는데 그때 나라 조선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승만이 그 멸망한 거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다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게 있는데 첫째로는 임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양반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셋째는 상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시원한 세 가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 570명 이상이 모인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조선으로 그 기류를 보면 뭐 비탄하고 비통하고 임금이 없기 때문에 비분관계였는데 500년 이어온 왕조가 멸망하고 나니까 나라님이 모셔온 임금이 없어짐에 비통해서 자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마당에 임금이 없어지고 양반이 없어지고 대해서 차라리 시원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송복이라는 교수는 그만큼 그는 공화주의자였고 평등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화주의자들은 군주주의, 그다음에 군주제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그 고종과 같은 지배군주를 그만큼 싫어했고 불평등의 끝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신하는 만백성의 별이가 아니고 올감이다. 백성의 몫을 짓누르고 올가매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이 없어졌다 해서 자기라는 사람과 그 임금이 없어져서 너무나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의 사회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양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들이라는 내용인데 이승만과 자주 비교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구잖아요. 이 김구 말년에 대한민국 군국을 반대하고 뭐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던 가오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김구를 직접 만났던 박갑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해고하는 내용인데, 내가 김구 선생과 얘기하고 있을 때 비서가 와서 외출하자고 하니까 바지 조거리 차림의 김구 선생이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서가 두루마기도 입혀주고 모자도 씌워주면서 문도 열어주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 그 비서가 구두도 신겨주고 손에다 지팡이를 쥐어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조선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양반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자였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승만은 그 미국에서 정말 손수 운전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이 운전을 정말 난폭하게 성격이 되게 급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어느 강연장에 가는데 워싱턴에서 뭐 이 강연장에 가는데 정말 120km를 논스톱으로 달려가는 거죠. 옆에 이제 프란스카 여사가 있으면서 그 막 이제 도착하면 나 이 사람과 이혼 뭐 헤어져야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 난폭운전을 하니까 이 경찰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경찰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차를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서 그냥 결국은 먼저 그 강연장에 도착해서 막상 연설을 하고 경찰이 그 영어 연설을 듣고 나서 또 영어 연설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 프렌치카 여사한테 내가 유일하게 못 잡은 속도 위반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못 잡은 사람이 당신 남편이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당신 헤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하고 갔던 그런 일화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성에서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백성에서 이제 국민으로 넘어가는 그 현 시국인 거죠. 그 백성의 어원을 보면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즉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또 흰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백은 뭐 백의종군처럼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뭐 지어주는 대로 또 그렇게 살았고 또 집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땅도 없는 그야말로 힘없는 백성인 것을 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그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이 이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감사 기도를 하는데 종교나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종교나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나 누구나 오늘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로서 시작하죠. 그래서 자유민주 가치관의 기초인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전통이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경험함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부인권, 즉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내린 인간의 권리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독립문 선언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로부터 양도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라고 이 독립문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에서 국민으로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그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국민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국민을 만들고 경제 건설의 토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버트 올리버라는 그 이승만의 그 저서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의 대미투쟁에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파시스트니 반동분자니 극우분자니 운운한 자들은 우리가 이 나라를 얼마나 자유롭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고 놀랄 것이요 토지개혁 법안이 첫 번째 법률이 될 것이고 그 밖에 많은 자유주의적 움직임이 뒤를 이어 이루어질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법안이 바로 토지개혁을 법안이 첫 번째 법률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남북한의 출발점을 보면 1945년 국토분단에 보면 그 48년까지 국토분단 시 남북 사이에는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공업 생산량에도 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발전 전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그 일본이 다 그 위에 전기나 이런 공장들을 다 북한 쪽에 북쪽에 다 지었기 때문에 이 분단되고 나니까 완전히 전기는 그 북한이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료 산업, 그다음에 야금업, 그다음에 기계 금속 가공은 남한이, 그다음에 광석 채굴은 또 북한이 이런 쪽으로 그래서 뭐 자원이나 공장들이 있는 과거에 일제 시대 때 만들어 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이 다 소유하기 때문에 이런 출발점부터는 북한하고 엄청난 갭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먼저 토지개혁을 시작하는데 제가
노예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46년 3월 5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반포하고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정부가 개혁을 위해 몰수할 토지는 옛 일본 지주의 토지, 민족 반역자의 토지, 다섯정보 이상의 소유를 소유한 지주의 토지, 부재 지주의 토지 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총 경지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96만 4천 정보에 달했다. 그래서 여기에 1정보가 3,000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들 모수 토지는 농촌 고용자, 그러니까 머슴, 토지 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의 순으로 무상 분배하였는데 피분배 농가 수는 65만 2천호에 달하였다. 그 다음에 셋째는 토지의 매매 양도, 저당 소작 등이 행위가 금지되고 생산량의 25%에 해당하는 현물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 분배, 무상 몰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이제 북한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었고 경작권에 불과했다는 거죠. 완전히 토지를 완전히 소유하게 주는 게 아니라 토지는 나라가 소유하고 그 경작권만 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게다가 25%에 달하는 고율의 현물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토지를 뺏기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지주들이나 분홍들은 38선을 넘어서 이제 남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땅주인이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연합군에 맞서 싸운 북계군의 이야기를 다룬 북한 영화 월미도를 보면, 한 노병이 젊은 병사들에게 우리에게 땅을 주신 김일성 장군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호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체제 선전 영화이긴 하지만 아마 사실에 근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농민들에게 주었던 경작권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는 사기극이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지주가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 북한 농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자유마저 토지에 결박당하는 농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의욕을 잃고 농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이는 결국 1990년대 중반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토지 개혁으로는 그 노예의 길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그래서 농업 집단화로 악이 지옥의 문을 열어 젖힌 것이 바로 이 북한의 토지 개혁이었다. 그 탈북 작가 최진희의 북한의 그 토지 개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농민들은 얼마 안가 나라의 땅을 몰수당하고 사회주의에 미명하여 지주의 머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령의 노예로 신분이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개혁 철학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은 신생 대한민국에 피할 수 없는 헌법적 과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책임질 초대 그 농림부 장관이 누구냐면 바로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은 그 이 이승만과 그 달랐던 공산주의를 마쳤던, 그래서 이 전향을 해서 다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 농림부 수석 장관을 시켰던 거죠. 그 전향한 조봉암이 임명해서 뭐 다들 놀랬겠죠. 왜냐하면 뭐 이 반대쪽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지 개혁에 대한 그 이승만의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 한 대목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봉암을 기용한 것은 농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임하게 된 동기는 농지개혁법은 반상차별 없애는 근본적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 지주 계급의 착취에 시달린 가난한 소작농들을 경제 사회적 질곡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인도적 동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48년 9월 30일에 이범석 국무총리가 이승만을 대통령을 대선해서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개혁의 기본 목표는 전제적, 자본제적 그 토지제도의 모순을 제거하여 농가 경제의 자주성을 부여함으로써 토지 생산량의 증강과 농촌 문화의 발전 기회에 지향될 것인 고로 먼저 소작제도를 철폐하여 경자 유기전을 원칙으로 확립할 것이다. 그래서 농민 대중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균등한 농지를 적당한 가격 또는 현물 보상의 방식으로 농민에게 배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그해 12월 4일에 행한 토지개혁 문제라는 제목의 라디오 연설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농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에 인쳐서 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인은 반상이나 기천이나 하는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은 대부분이 토지에 있나니 지주들이 다 토지를 내놓았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을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 단행에 농민들을 앞세운 공산혁명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분자가 전국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제일 많은 민중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농토개혁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윤영선은 대통령의 전쟁 수행 때도 뭐 다른 일은 돌볼 틈이 없지만 이 농지개혁만은 예외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당을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전쟁의 불생통에서도 개혁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은 공산당만 할 수 있다는 선동을 봉쇄해서 영세 소작인의 반공정신을 일깨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 지주들의 생계를 돕고 군량미의 조달을 뜻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국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의 땅을 건몰해서 소작인에게 나눠준다 하나 실상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오 농민들에게 맡겨서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은 정부에 차지하는 정부에 빼앗아서 정부가 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바치기만 할 뿐이다 라고 해서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의 노예 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된다면 경제상 이해에 무슨 차별이 있으며 농민 생활에 아무 도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이 안들을 보면 1948년 11월 22일 날 이제 분배 대상을 놓고 농지를 뭐 이정도 이상은 뭐 보상 금액을 뭐 150% 해서 지급해준다. 이렇게 농림부만 기획처한 산업위원회만 최초 법률 그다음에 개정 법률로 정해서 결국은 3정부 이상의 150% 이렇게 해서 5년 균분.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소득을 갚아 나가면 5년 동안 다 갚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장점인 거죠. 농민들한테 유의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많았죠. 반대가 많고 특히 그 한민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지주했거든. 특히 그 전라도 쪽 그 지주들이 그 땅들이 평야들이 많잖아요. 땅들이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이 그 한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다 타파하고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보면 이 좌파 진영에서의 가장 그 외국에서 또 인지도 있는 대통령이 바로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 언젠가 그 중앙일보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하게 되는데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어째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렇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브라질은 그 50년 그때 당시에 농지개혁을 못해서 브라질이 아직도 그것을 이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브라질은 되게 그 잘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이 뭐 다 돈을 내놓으면 그 나라의 모든 빚은 다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쉽지 않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그 농지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브라질이 아직도 그런 절대 빈곤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006년판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발전 보고서에 보면 경제 발전과 토지 개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그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토지 개혁을 잘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그래서 단연 돋보인 나라가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토지 개혁이 가장 잘 되어서 토지의 진위 개수가 가장 낮다. 그래서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토지가 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은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각광받는 토지 개혁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추진 소식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술을 먹다가 술잔을 던지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남한에서 토지개혁이 되면 남한의 농민을 다 대한민국에 뺏기고 말아 우리들이 이제껏 해왔던 적화운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개탄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농지개혁은 이렇게 철두철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용적 리더십의 칭찬을 많이 받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 실용적 리더십이라는 것도 때가 특정 시기에 놓치면 실용이 아니라 돌려막기가 되고 정확히는 돌려막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은 엄청난 교통 특히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이 엄청나고 합니다. 그만큼 아까 여기 보시면 버스 그다음에 여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계단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되는데 브라질은 과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또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아직도 못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복지와 사회 인프라 구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둘 다 할 돈이 없으니까 이번 정권은 복지, 다음 정권은 이를 비판하면서 인프라를 하는 식으로 주춧줄이 세 개여서 항상 어느 쪽인가는 기울게 되는 거죠. 기울게 마련인데 이렇게 해서 어디서 출발할지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바로 현재 브라질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의 출발점을 건너뛴 농지개혁이 있다고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 룰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농지개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그만큼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면 이승만의 그 농지개혁은 빛나고 또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자본으로서의 전환에 필요한 조치가 되고 다른 하나는 농업 생산성의 효율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소작농은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주도 마찬가지로 놀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더 노력도 안 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기개발은 어떻게 보면 좀 절실해야 되고 아까 뭐 보셨지만 백정의 자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철저하게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또 자기개발에 필요하는 그 절실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에 휘말려야
발휘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둘 다 망가뜨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미래가 없는 거죠. 그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 2차 대전 후 독립한 농업 국가들 중에 그 분류를 세 개로 하면 이제 농지 개혁을 안 한 나라, 그다음에 개혁인데 개혁을 국유화한 나라, 그다음에 나름 합리적으로 개혁을 한 나라로 나눠야 되는데, 농지 개혁을 안 한 나라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자체가 대주주인 나라죠. 특히 브라질, 필리핀 이런 나라들 보면 다들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개혁인데 국유화, 노예화 개혁을 한 나라들. 그러니까 지주들의 피로 땅이 새빨갛게 물든, 지도상에 새빨갛게 물든 그 빨갰던 나라들. 아까 여기 보이시는 다 빨간 나라들은 그다음에 나름 합리적으로 개혁을 한 나라. 그러니까 땅을 빼앗긴 지주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땅을 새로 취득한 농부들에게는 그 취득 비용을 감당을 용이하게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물론 뭐 지주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줄 수는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농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게 내가 정말 노력하면 내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기업들이 지금의 두산, 뭐 성경,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가 정권을 사 모아서 그 위기 속의 기회를 찾아서 이 그 젊은 사업가들이 이제 이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바로 이승만이 농지개혁이었다. 자, 이 농지개혁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았다.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농지개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법령으로 개정을 하고 6월 23일 날 개정을 했거든요. 이틀 뒤에 6.25가 발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자는 이승만이 지금 한국에서 김일성이 대한민국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하니까 빨리 가서 몰아붙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한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쿠라이 히로시는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농민들이 이승만 정부 편으로 돌아설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한이 서둘러 개전을 했다라는 가설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제 그 토지개혁 법령준비위원회를 이제 북한에 밀고 내려와서 그 낙동강 교두부에서 이제 그 남한 전체를 이 토지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죠. 그래서 그 점령한 그 기간 중에 78.5%에 달하는 그 1198개의 면에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이미 이승만 박사가 분배해준 농지를 받은 농민들에게 김일성 장군의 토지개혁은 뚱땅지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뭐 이 학도병들에 나간 건 뭐냐면, 학생들이 나간 이유가 바로 자기 땅, 자기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이 토지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바로 나갔다는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았다. 이게 목숨 걸고 진짜 자기 재산이니까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을 우리가 농지개혁으로 통해서 또 남한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작농의 자식들이 세상을 이제 바꾸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과거에 뭐 나중에 이제 제가 2탄으로 교육 관련해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상 학력과 대학교 이상의 학력들이 2007년만 해도 그 한국은 고등교육 이상 학력은 인구 대비 97.1%, 97.5%로 한국이 OECD 평균 1위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이상 학력 인구 비율이 55.5%로 2위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우리나라 그 학력에 대해서 그게 왜냐면 우고탑이라고, 우리가 소 팔아서 대학원 등록금 마련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소 팔았다는 이것들을 보면 그것이 다 자작농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의 공부도 시키고
또 대학을 하고 이런 학구열들이 높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자장 토지 개혁으로 통한 우리 자식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식들한테 뭐 인재들은 뭐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세계 종합 국력 순위가 나와 있는데 뭐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다음에 2위는 러시아, 중국이 3위고, 그다음에 독일이 4위, 영국이 5위, 그다음에 프랑스가 6위, 일본이 7위, 이스라엘이 8위,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 한국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강력한 군대, 강력한 국제연합,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리더 이렇게 해서 그 순위를 이제 매겨서 그 US 유스라는 것에서 이제 랭킹을 리서치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종합 국력에서 10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들이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과 리더 보면 리더는 거의 1.9% 1점대에 있는 나라는 거의 뭐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남북 간의 토지 개혁을 보면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북조선 임시위원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했던 그런 것은 토지 개혁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이 단행되자 미 군정도 농지개혁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이 반발하여 전면적인 농지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북한에서 46년 3월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 및 일본인 친일파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배분한 결과 이후 농가는 평균 약 16.137제곱미터 정도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 거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들, 북한의 토지 개혁을 잘했다. 그러니까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의 토지 개혁은 잘했고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인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가 또 한 사람 있잖아요. 간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종교계의 지도자, 리더이면서 그 한 나라의 또 국부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 간디는 토지 개혁을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카스트 제도를 극렬하게 옹호했던 사람이고, 그 성인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국부로 추앙받고 있어요, 인도에서. 근데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런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승만을 정치적 악마로 보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개혁에 관련해서 간디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아무리 지주의 착취가 심하더라도 농민이 정부에게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도 절대 할 수 없다. 지주가 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토지 헌납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지주들이 좋은 땅 주겠습니까? 저지 불모지인 땅을 간디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그 자갈 같은 그 불모지의 땅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신분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고 살려는 자유요, 살려는 자유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신분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고 그래서 농지개혁을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던 거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그 토지개혁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교육 문제,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간디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지도자나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 그 성인으로 국부로 추앙받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사람이 왜 3.1 운동 때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만세를 불렀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에 엄청나게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뭐 많이 나갔겠죠. 나갔는데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 나갔던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잠정적인 답은 1910년보다 1919년이 살기가 더 좋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거죠.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서 노비가 없어졌잖아요. 노비가 없어지니까 노비 생활 하던 사람이 노비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그냥 지금 1919년이 더 좋다 이거죠. 10년보다는. 그래서 뭐 물론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뭐 한 철학자 소설가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L.A. 프롬이 그 사회심리학자 경신분석자인 인문주의 철학자가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내가 자유를 느끼든 자유를 요구하든 할 수가 있는데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인간 해방을 위한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 토지개혁은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해방을 위한 토지개혁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일제시대 농민의 직위를 농소 소작농에서 그 국민으로 해방을 시키는 그런 문제였고 양반과 상놈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 그 5,000년 지배했던 지주제와 조선 왕조 500년을 군림했던 양반제가 붕괴한 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토지개혁의 결과는 토지개혁은 자유와 평등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유영익 교수는 양반제도 근절의 최대 요인은 농지개혁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경작지의 95%가 수작지가 아닌 자작지가 되었고 수작농은 자작농으로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일본이 90%인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95%의 그 자작농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놀라운 개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보는 거죠. 북한은 마찬가지로 뭐 무상몰수했고 분비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지주의 노예에서 국가의 노예로 전락했고, 근데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필리핀을 능가하겠다고 발표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웃음을 살 정도의 필리핀을 능가하지 못할 거라는 비웃음을 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다음 멕시코는 3번의 토지 개혁을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베트남은 성공적으로 토지 분배를 했지만 댐이 없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는 홍수, 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농민들은 다시 토지를 되팔고 뭐 이런 거 해서 이 베트남과 비교해 보면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6경 경제로 성장한 이유는 단순하게 말해서 이승만이 토지 개혁하고 박정희가 댐을 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번영,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등장한 토지법과 비교했을 때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획기적인 업적이다. 통일신라에 보면 삼국사기에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하청 농민은 토지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요. 그다음에 고려는 귀족의 땅을 몰수하려고 한 공민왕의 토지개혁은 실패했고, 그다음에 조선은 이승계획 과전법을 단행했지만 지주가 고려 귀족에서 조선 사대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우리 역사사 반만년에 처음으로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일대 쾌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성서의 메시지에 근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서의 히브리 종교는 자장농과 자연민을 낳았고 바알 종교는 대주주와 노예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태평성대 한감시대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에르사바까지는 이스라엘 전국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나무 그늘에 앉혀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무 그늘에서 각기 사는 것이 행복이고 번영임을 기독교인 이승만은 알았던 것인 거죠. 그다음에 안보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개혁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 전부터 토지개혁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계획했지만 농민들은 넘어가지 않았고 북한 정권이 기대했던 농민들의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토지개혁이 이미 단행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자신에게 땅을 나눠준 대한민국의 편에 섰고 자신들의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토지개혁이 이뤘던 성과들입니다. 농지개혁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초를 만들고 초석을 닫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보면 불 꺼져 있는 이 한반도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앞에 봤던 그런 외국 사례나 그 과거의 우리 역사의 사례들을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현실이 되려면 당대를 사는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토지 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따라서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는 만만에 배제하고 농지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 당시의 정치인들, 지주 출신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농지개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지개혁이 있었기에 건국 초기의 대한민국은 흙수저가 없는 나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주대에 종속되어 있던 소장농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손으로 논을 가는 자장농이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난 이들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공산당의 가만히슬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인적, 물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들 자장농들은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조악한 제품들을 사주면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시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생산성 증가에 따라 논밭에서 풀려나 중고등학생, 대학으로 진학하고 도시로 나간 농민의 아들, 딸들은 1960년대 이후 이 나라 산업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산업화의 바탕 위에 민주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기적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의 바탕에는 이승만이 열심히 추진하고 성공시킨 농지개혁이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업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그 바탕은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받은 영감으로 지어진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